명화, 드라마, 소설, 동화 등 명작 속의 법률 이야기, 이른바 저희 신법한 해석 코너 준비했는데요. 변호사님, 영화나 드라마나 뭐 심지어 동화 속에서도 법률적 해석이 가능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그냥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또 이제 드라마나 뭐 영화나 아니 소설이든 어쨌든 우리 일상을 또 조금 가공해서 나온 그런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그 일상 속에 다양한 이런 법률 문제들도 이제 녹아 있고 실제 뭐 영화나 이런 걸 보면서 그런 걸 일반 분들은 잘 인지하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들은 그런 걸 보면서 이런 법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네. 이런 것까지 같이 생각하면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친근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네. 오늘은 이제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이게 잘 알고 계신 그 지브리의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속에 등장하는 너무 좋아요. 법률 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센과 치료 행방불명은 정말 유명한 작품인데 먼저 작품 소개를 간단히 해주실까요? 네네.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그 애니메이션의 거장으로 유명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으로요. 그 인간 세계에서 살아가던 치히로와 이제 부모님이 이사를 가던 도중에 귀신들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요. 또 부모님은 또 신들의 음식을 함부로 먹고 온천장의 주인 그 마녀 유바바에 의해 돼지로 변해버리며 치히로는 그런 부모님을 다시 이제 되돌리기 위해서 그 신들의 세계에 이제 입성해서 온천장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각종 이제 해프닝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잘 구성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워낙에 오래전에 봤던 거기 때문에 네. 그냥 느낌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들으니까 또 조금씩 상기가 되는 것 같아요. 자, 동심으로 가득한 애니메이션 속에 숨겨진 법률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 참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인데 네. 지금부터 저희가 결정적 장면을 통해서 그 속에 담긴 법률적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 장면 공개합니다. 네. 치히로가 죽은 자들을 위한 온천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치히로는 미성년자잖아요.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온천장에 고용됐는데 이게 우리나라 법으로 봤을 때는 정당한 건가요? 네. 네. 이제 미성년자가 예. 지금 이제 온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현행법상은 이게 불법입니다. 그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청소년보호법 제29조 그 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 제한 규정에 따라서 그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그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되고요.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반할 시에는 청소년보호법 제5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록 이제 근로기준법상에 뭐 어떤 근로계약서를 적법하게 작성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 계약은 위 말씀드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이제 무효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이제 치히로가 이렇게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온천장에서 굳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 저는 이런 법상으로는 엄연히 불법인 거죠. 네. 아니 우리나라 정서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도 딸이 있는데 저 네. 어린 아이가 지금 저걸 들고 있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일단 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미성년자인 치히로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이 또 있을까요? 네네.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근로자의 권리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좀 다루고 있는데요. 네. 미성년자 관련해서 또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근로시간도 그렇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9조는 15세 이상 그리고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일일 7시간, 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다만 당사자 합의에 따라 일일 1시간, 일주일 5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치히로는 법령의 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이 경우에는 그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벌칙 규정 그 제 110조에 따라서 그 고용주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결정적 장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온천장의 주인이자 마녀 유바바가 자신의 부하 직원인 하쿠에게 자신의 동생인 제니바의 도장을 훔쳐오라고 명령을 해서 도장을 훔치게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유바바가 하쿠를 보내서 동생 제니바의 도장을 훔쳐오게 시키는 것에 대한 처벌, 이것도 엄연히 불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도둑질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자,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도둑질, 이제 네. 절도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형법상 이제 절도죄가 해당하기 위한 요건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이제 타인 소유 또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타인이 소유라고 한다면 원래 주인이 이제 본인 아닌 남의 것을 말하고요. 네. 그리고 타인 점유란 보관 및 관리하는 사람이
남인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물에 해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물이란 건 관리 가능한 물건을 이제 말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물건을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절취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훔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과정에서 또 이제 피해자에게 소유자에게 어떤 폭행 협박이 있었다. 네. 그럼 강도죄나 공갈죄로 더욱 이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는 남의 재물을 훔쳐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내심의 의사를 얘기하는데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제 남의 물건을 분명히 갖고 온 건 맞는데 네. 이게 어떤 내가 이걸 훔쳐야겠다는 의지를 가지지 않고 어떻게 우연히 뭐 습득하게 됐다거나 이런 경우까지 이제 처벌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이 정말 이걸 훔치려고 했는지 이 부분까지 분명하게 확인이 돼야 이제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고요. 그 네. 내용 보시면 네. 그러니까 하쿠는 이제 제니바의 도장을 이제 훔친 거 네. 부분에 분명 해당하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절도죄가 성립되려면 타인 점유, 재물이어야 하는지 또 절취,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된다. 이 네 가지를 다 지금 성립을 한 거잖아요. 네, 어쨌든 네. 이 유바바가. 사건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자, 또 마지막 결정적 장면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 볼까요? 오, 하쿠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저기 막 상처가 나 있고 알아 누워 있는 듯한 느낌인데, 하쿠는 절도죄 처벌을 면할 만한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네. 한편으로는 또 가능한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대 가능성이라는 좀 개념인데, 네. 이게 이제 용어는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 설명을 제가 드릴 필요가 있는데, 네. 기대 가능성이라는 건 어떤 행위를 할 때 이제 구체적인 상황을 봐서 행위자가 범죄 행위를 하지 않고 적법 행위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행위자에게 규범에 따른 적법 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네. 어떤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불법 행위를 한 때에도 책임의 비난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책임 조각 사유로 그 적법 행위의 기대 불가능성이라는 그런 기본 사상에 네. 이제 의지를 하고 있는 그런 개념인데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이 친구 어쨌든 고용이 돼서 네. 어쨌든 이걸 훔쳐와라 네, 하고 이제 시켰으니까. 이렇게 그 거의 뭐 명령을 받은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도저히 이거를 또 거부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 굉장히 좀 강압적인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으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좀 기대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 형법에서 요걸 이제 강요된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 제 12조는 그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그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이 부하의 행위가 형법 제 12조 강요된 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고 따라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자가 위법 명령에 항거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대 불가능성에 근거해서 네. 초법규적으로 책임이 이제 조각돼서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쿠는 내용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어쨌든 유바바의 부하로서 예. 유바바가 평소에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으며 또 제니바의 동생을 훔쳐오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서 일종의 기대 불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고요. 이에 따라 하쿠의 행위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해서 책임이 조각돼서 처벌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 어릴 때 보던 그 동심이 다 파괴됐어요 지금. 네, 아니 네. 아이들을 데리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유바바가 안 되겠네. 미성년자인데. 네. 자 그렇다면 위법한 명령의 구속력이 있어서 그에 복종한 부하가 부하의 행위가 기대 불가능성으로 인해서 책임이 조각될 경우에는 명령자인 상관 그러니까 유바바 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좀 전에 이제 하쿠는 예. 이제 처벌을 받을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네. 그럼 유바바는 어떻게 될 거예요? 분명 그러니까요. 절도를 이제 시킨 거잖아요. 네. 이제 그 하쿠는 어쩔 수 없이 해서 처벌이 안 된다 해도 그러면 유바바는 어떻게 처벌을 좀 해야 할 텐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오늘 굉장히 어려운 형법 총론 개념들이 많이 나와서 네. 저도 좀 설명드리기가 이렇게 쉽진 않은데 예. 간접정범이라는 또 개념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죠. 뭐 예. 책임조각 사유보다 더 생소할 만한 개념인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형법 제 34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처벌받지 않을 사람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쿠죠. 네. 처벌받지 않을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예. 어떤 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그 죄를
이제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을 처벌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뭐 교사 방조로 처벌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따로 간접정범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나? 이 구분을 해야 되는데 네. 교사나 방조는 그 범죄를 한 사람도 같이 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후도 처벌이 되고 유바바도 처벌이 되면 교사와 그러니까 교사범과 정범의 개념으로 둘 다 처벌이 되는 거고요. 네. 이 경우는 우리가 학후는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럴 때 등장하는 게 바로 간접정범의 이제 아.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형법 제 34조는 네. 이 조문만 하나 읽어드리면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범의 예에 의해 처벌한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학후가 여기서 처벌이 안 되니까 네. 그 경우에는 교사 방조가 직접 적용은 안 되고 간접정범이라는 규정을 적용해서 이 유바바를 이제 처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행위자 자신이 범죄를 직접 실행하지 않고 타인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실행하는 행위, 그래서 간접정범이라고 하고요. 이는 간접 방식에 의해 범죄가 실행된다는 점에서 자기 스스로 구속 요건을 실현하는 직접 정범과는 이제 구분이 되고 공범에 의하여 교사범과도 구분이 되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네. 내용이고 따라서 이제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예. 방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범의 형보다 필요적으로 감형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교사한 자 또는 방조한 자가 타인을 지휘 감독할 지위에서 행한 거라면 또 형이 가중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사 방조범에 준해서 생각을 네. 하면 되는데 예. 이 경우에는 정범이 빠지니까 이제 실제 행동한 이 예를 들면 학후죠. 학후가 네. 빠지니까 그러면 이제 간접 정범으로 유바바만 처벌을 받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딱 정리가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었지만 네. 한 번에 또 이해를 시켜주셨습니다. 네. 네, 한 정범인 학후가 빠졌기 때문에 네, 유바바는 특수 간접 정범이 된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네, 자 혹시나 유바바가 형을 면제받을 방법도 있나요? 네, 이제 친족상도례라는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도 일반적으로 가끔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런 내용들. 최근에 모 연예인 사건에 관련해서 친족상도례가 문제가 됐는데 네. 그 재산 범죄에 있어서 이제 친족 간에 일어난 지금 이제 그 동생의 네. 도장을 훔치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친족상도례 규정에 의해서 그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 제 328조는 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와 관련해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또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해서 이 규정을 344조, 그러니까 우리 절도죄죠. 절도죄에도 그 같이 적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쨌든 동생과 이제 언니죠. 요 친족 사이에 범행이 발생한 경우에 그 유바바가 이제 면소 그 형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명작 속 법률 이야기 신법판에서 오늘은 저희가 센과 치료의 행방불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봐야겠어요. 좀 법률적 해석을 가미해서 좀 메인으로 다시 보면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